초식동물 하면 떠오르는 게 순한 성격, 이걸 떠오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귓발로 한번 채워보면은 포식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검은 피부에 흰 줄이 생기는 겁니다. 얼룩말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몇 마리지? 이런 거부터 헷갈려가지고, 이런 애들이 그런 얼룩무늬에 현혹이 돼가지고 만약에 만만했다고 하면은 이미 멸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길들이지 못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과학교육과에서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정종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룩말에 대해서 오해한 초식동물이 약하다? 사람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식동물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맹수인, 사자, 호랑이 이런 무시무시한 포식동물에 비해서 개개인이 약하다 뿐이지 야생동물 중에 만만한 애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만했다고 하면 이미 멸종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초식동물 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순한 성격, 이걸 떠오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슴들도 순하지 않고요. 얼룩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만만치 않습니다. 얼룩말이나 야생말 같은 경우에는 덩치도 좋고 되게 빨리 달리고, 귓발로 한번 채워보면은 포식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감각도 되게 발달해 있어요. 눈도 발달돼 있고, 고양이나 개를 보게 되면 사자도 눈이 이렇게 앞을 향해 있잖아요. 이 앞을 향한 눈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원근감을 볼 때 아주 좋아요. 대신 단점은 뭐냐면 시야가 딱 요 180도보다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초식동물들이 눈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달려 있죠.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넓은 시야를 커버할 수 있어요. 자기 뒤통수 쪽만 못 보지 넓은 시야를 이렇게 먹으면서, 예를 들어 누가 다가온다, 포식자가 다가온다 라고 하면은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빨리 달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식동물이 그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는 이 얼룩말의 무늬에 관심이 많았는데, 찰스 다윈이 한때 가졌던 진화에 관련된 생각 중에 하나가 성선택에 굉장히 처해 있었는데, 성선택이 뭐냐면은 수컷 같은 경우에 이제 생존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에 의해서 암컷들의 선택을 받는다 해서 얼룩말의 이 얼룩 무늬가 서로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윈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무늬들이 포식자들, 아프리카에 보면 포식자들 많잖아요. 근데 얼룩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막 눈이 막 헷갈려요. 이렇게 보게 되면 몇 마리지? 이런 거부터 헷갈려가지고 쉽게 포식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얼룩말이 사는 곳이 들판하고 숲 요 사이에서 주로 많이 사는데, 그늘져 있으면 이 얼룩 무늬가 있으면 굉장히 보호색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또 최근의 연구 결과로 보게 되면 아프리카에 그렇게 해충들이 많아요. 피 빨아먹는 해충들, 채채파리라든지 모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애들이 그런 얼룩 무늬에 현혹이 돼가지고 얼룩말을 공격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룩말의 그 무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 카메라 눈이 아니라 작은 눈이 여러 개가 겹쳐 있어요. 겹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겹눈. 겹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시야를 굉장히 넓게 볼 수 있어요.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180도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를 잘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 눈처럼 사물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능력은 떨어지거든요. 눈에서 들어오는 그 정보들을 보게 되면 그런 무늬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헷갈려 보여요. 무늬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막 정신없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채채파리들이 뭔가 현혹돼서 공격을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아프리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색은요, 누리끼리한 색들이 많죠. 이런 색깔들은 아프리카의 뜨겁고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빛을 반사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얼룩말도 사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얼룩말의 이 얼룩무늬 색깔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교대로 돼 있잖아요. 흰색 부분은 온도가 낮고 검은색 부분은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공기 흐름이 생겨가지고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프리카의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그렇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은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눕혔다 열었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검은털 부분에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열을 발산시키는 기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좀 높여가지고 이 검은털이 열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검은 피부에
흰 줄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얼룩말의 새끼들을 보게 되면 다 검정색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흰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검은색이 기본 바탕이고 그 위에 흰 털이 나중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룩말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길들이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쉽게 길들일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말과 얼룩말의 차이는 일단 같은 에쿠스 속에 들어가요. 같은 조선에서 갈라주는 후손들이 되겠죠. 후손이지만 각자 사는 곳이 달랐고요. 말은 저쪽 북아메리카 서쪽에서 살던 애들이고 얼룩말은 아프리카에서 살던 애들이 되겠죠. 이 말 속에 속해 있던 여러 종들이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얼룩말은 하필 그 아프리카에 있고 아프리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했던 종류들이 바로 이 얼룩말 종류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전적으로 다양한데 그 중에 사람한테 길들일 수 있는 개체들이 있었던 거죠. 길들일 수 있는 개체들은 사람과 어떤 감정적 교류라든지 충분히 가능한 애들이 되겠거든요. 사람에게 좀 더 친화적인 개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길들이고 그들의 새끼를 얻어서 키우니까 부모의 특성을 물려받은 개체들이 계속 길들여져 살아가는 것이죠. 얼룩말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는 아마도 유전적으로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친화적인 사람과 감정 교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들이지 못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룩말 길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건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얼룩말 길들이는 게 그다지 큰 매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룩말은 좀 덩치도 말보다 작고 또 머리도 굉장히 크잖아요. 말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얼룩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보통 길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개체를 계속 길들이는 게 아니라 그 개체를 계속 후손들 길들이고 하면서 이렇게 얻어지는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투자할 만큼 이렇게 매력적인 동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시용으로 이제 옛날 사진 보게 되면 얼룩말로 이렇게 마차 끄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이 북미에서 기원했지만 유라시아 대륙 북부로 쭉 뻗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을 본격적으로 길들인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서쪽 지역, 카자흐스탄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에서 처음 길들여졌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넓은 평원이잖아요. 말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길들여서 전투라든지 중요한 전략 자산이니까 길들이는데 거의 목숨을 걸었겠죠. 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물론 수많은 부족들이 있긴 하지만 말을 가지고 전쟁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얼룩말을 길들일 필요가 성격도 별로 잘 들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유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늑대랑 같은 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둘 다 교배를 하게 되면 자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어떤 생식적 경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둘의 학명을 별도로 캐니스 루푸스, 캐니스 패밀리아리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보통 아종으로 많이 표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카니스 루푸스 루푸스, 카니스 루푸스 패밀리아리스 이런 식으로. 아종이라 하면은 서로 분포한 지역은 다르지만 서로 교배가 가능한 그런 종들을 우리가 아종으로 놓긴 합니다. 이미 이제 사람이 길들이면서 형태적으로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다른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걔는 한 2에서 4만 년 전 우리 인류에게 길들여졌다고 해요. 여러 가지 화석들이 막 나오고 있죠. 꽤 오래전까지 걔들이 이제 인류와 같이 있었던 그런 화석들도 발견되는데요. 크게 한 2가지 가설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노키오 가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노키오를 제페토 아저씨가 주워가지고 키웠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늑대였으니까 사람들한테 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늑대를 막 해치우는데 새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귀엽잖아요. 그래서 새끼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새끼를 키우다 보면은 그 중에 온순한 성격을 가진 새끼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막 계속 사람들한테 반항하는 그런 새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애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도태시켜서 죽이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따르는 애들은 계속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어른이 됐어도 계속 사람을 잘 따르고 또 걔들이 낳는 새끼들도 역시 사람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길들여졌다는 게 이게 피노키오 가설이고요. 쓰레기 더미 가설이 있는데 이거는 개에 좀 더 능동적인 특성이 부여되는 가설인 것 같아요. 늑대들 중에서도 사람과 굉장히 멀리 사는 애들도 있겠지만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먹을 게 있을 거다 알아챈 늑대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늑대들이 사람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사람이 이제 걔들한테 먹을 걸 좀 주고 걔들은 이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죠. 다른 맹수가 오게 되면 짖어준다든지 가축을 좀 지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의 계속 유대 관계가 쌓이면서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가설이 바로 이 쓰레기 더미 가설입니다.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반려동물 개를 같이 묻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찾아보니까 벨기에 고해동굴에서 꽤 오래전까지 있었던 화석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 당시가 이제 보게 되면 구석기 시대의 동굴인데 구석기 시대까지 아마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들이 사람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어야 되겠죠. 사람이 주는 먹이 중에는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저도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봤지만 남은 밥도 주잖아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이고 아밀레이스 분비량을 조절하는 그 유전자들인데 그런 유전자들을 여러 개를 가진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이 주는 먹이의 일종의 적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람과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유전자들도 좀 변화가 된 것 같고요. 늑대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그러는데 개들은 대체적으로 작고 형태적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유전자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개들 건강을 생각해서 고기 성분도 있고 탄수화물 성분도 있어요. 탄수화물이 필요하죠. 즉각 우리가 포도당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뇌라고 하는 데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이용하거든요. 개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들에게 필요한 성분들 다 모아가지고 사료로 만들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가축화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여러 가지 가축이 되면서 일단 덩치가 작아지고 귀가 이렇게 뾰족하게 섰는데 보통 이제 귀가 이렇게 내려앉고 그다음에 좀 온순해지고 성격이 이런 부분들이 야생동물에서 가축으로 길들여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걸 가축화 신드롬이라고 하고 보통 이런 가축화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적 변화, 성격적 변화가 유전자와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적합한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계속 살아남기 때문에 가축화 신드롬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를 우리가 가축하는 과정 중에 충성심이 높은 개체들을 살려내겠죠. 개를 선택해서 자손들 낳기 때문에 점점 좀 채워지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개라고 하는 애들이 늑대의 특성을 물려받았는데 늑대는 철저하게 위기의 중심의 동물이에요. 우두머리 늑대가 있고 중간 늑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위 늑대가 있는데 개 사이에서도 이런 어떤 서열, 순위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개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밥 주는 사람이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가 늑대의 어떤 그런 특성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약 한 9,000년 전 정도부터 인간에게서 길들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보다는 좀 더 뒤에 길들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들고양이, 중동 지역에 있던 야생 고양이가 길들여진 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고요. 그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신화 속 신들도 보면 고양이 얼굴을 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부터 고양이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개는 아까 사람 집도 지켜주고 야생동물 오는 것도 경고해주고 이런 이점을 줬는데 고양이도 역시 이점이 있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쥐를 잡아줄 수 있다는 어떤 이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키우는 반려고양이들은요 쥐를 잡아본 적이 별로 없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풍부하게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쥐는 레크레이션 정도로만 갖고 노는 정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야생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굶주리고 이러기 때문에 쥐를 공격해서 잡아먹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쥐와 같은 피해를 주는 동물들 잡아주고 보상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 곡식을 저장하잖아요. 곡식 저장소에 가장 타격을 주는 게 바로 이 쥐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쥐는 많이 없었지만 예전엔 정말 쥐가 막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런 애들 잡기 위해서 저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집에서 고양이를 키웠던 기억이 있어요. 쥐가 일단 개체수가 많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불릴 수 있는 게 쥐입니다. 워낙 애들이 성체가 되는 시기도 짧고 그 다음에 한 번 낳을 때 새끼를 여러 마리를 많이 낳기 때문에 금방금방 불어납니다. 한 마리는 사람만큼 못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면은 사람 먹는 거 몇 배는 더 먹을 수는 있게 되겠죠. 고양이들이 쥐만 먹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야생 고양이로 하면 삭이 있어요. 삭이 야생 고양이인데요. 삭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자기보다 작은 다른 포유류도 잘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 고양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포식자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곡식 한번 줘보세요. 고양이 잘 안 먹죠. 사실은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고양이를 길들여서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곡식 창고를 맡겨놨는데 지들이 더 막 먹고 그랬다고 하면 사람들이 키우진 않았겠죠. 뭐 배를 타고 가면은 몇
몇 달씩 항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항상 쥐들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쥐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안에 배를 타고 가면서 먹어야 될 곡식들도 먹어치우고 상품들도 막 갉아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쥐를 없애기 위해서 고양이들을 배에 같이 태우죠. 고양이들이 쥐를 잡아먹게끔 하는 그렇게 배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거기서 또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빨로도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손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일단 경고의 의미가 먼저 크다고 해요. 그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경고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경고도 하고 거리를 두는 역할도 하고요. 또 이 이빨로 공격하게 되면은, 이빨로 하면 상대방한테 가까이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빨로 또는 다른 수단으로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발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들이 보통 자기보다 작은 사냥감들을 공격하는데, 보통 작은 사냥감 할 때는 굳이 입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끔 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발을 주로 먼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장난을 칠 때도 거의 손으로 하죠. 걔들이 이제 정말 아기를 가지고 공격할 때는 뭔가 다른 그 신호들이 있죠. 막 하악거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신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사람이랑은 그냥 서로 가까운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고양이들도 자기 영역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침범받았을 때는 당연히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 영역을 지키고 자기의 가족들 지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 고양이를 떠나가지고 다른 야생동물도 다 그렇습니다. 조그만 야생동물도 건드리면은 막 필사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들이 이제 공격할 때 덩치가 작기 때문에 덩치가 커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등을 든다든지, 그 다음에 털을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덩치가 커 보여서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고양이과이기 때문에 개보다는 훨씬 더 가깝죠, 서로가. 이제 우리가 큰 고양이라고 하는 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자라든지 표범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빅캣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덩치가 크고, 나머지 이제 고양이과의 다른 종들은 그 덩치가 참 작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지 않냐, 고양이도 길들였듯이 얘기를 하지만 가능은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고양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와는 좀 다른 어떤 상호작용도 있죠.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호랑이랑 놀다가 보면 호랑이 이렇게 물었는데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호랑이를 길들이는 건 쉽지 않죠, 사실은.